자, 그러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된 뉴스 하나가 좀 급하게 떠서요. 이분을 한번 급하게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습니까? 당분간은 이제 유예되었다.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이렇게 유예예요? 보기가 있죠. 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3월 4일에 네. 전격적으로 유네니머스 그러니까 전원일치의 그 판단을 내렸는데요. 네. 뭐냐면 지금 콜로라도랑 일리노이, 메인에서는 그 주 법원입니다. 연방 법원이 아니라 네. 미국은 미 합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 대법원 세 군데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그 피선거권이 없다 이번 대선에. 그래서 이렇게 후보 예. 명단에서 빼고 뭐 이렇게 해야 투표- 된다 이런 네. 결정을 했죠. 네. 하지만 이게 그 1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트럼프 후보는 항소를 했죠. 네. 이거는 반헌법적인 판결이다. 나의 그 헌법적인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심리를 해달라 그랬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 바로 이번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네. 그건 뭐냐면은 다 멈춰라. 왜냐하면은 진보 성향의 대법원 판사든지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든지 다 동의한 건 뭐냐면 이거는 주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이 결정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주 법원이 자꾸 판결을 내면은 혼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대법원인 지나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합중국이고 각 주들로 연방이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의 대통령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주 연령은 어떤 주는 16세로 하고 어떤 주는 18세로 하고 어떤 주는 21세로 하고 이거는 주가 다를 수 마음대로 결정이 있지만. 되지만 네. 대통령 선출은 연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주 법원 즉 지방 네. 법원이 이렇게 함부로 헌법 해석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음. 기다려라 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안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가 21년 1월 26일 의사당 폭동 그 네. 반란에 연루되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결이 지금 걸려 있는 소송이 제기된 곳이 36개 주입니다. 네. 근데 36개 주에서 다 다른 판결을 내면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 멈추고 기다려라는 거군요. 연방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유권 거다. 해석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건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각 주들이 뭐 각자 뭐 결정 내리는 거가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직. 니네 하지 기준이 말고. 없는데 왜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느냐. 그 기준은 주 차원에서의 판단이지 이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판단이 아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월 26일이 정말 반란이었냐 아니면 그냥 소요 사태였는가. 반란일 경우, 내란일 경우에만 수정헌법 14조 3항이 적용이 되니까요. 트럼프 변호사는 그거는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반란은 아니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콜로라도 법원에서는 그건 반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반란이라고 치자. 그리고 트럼프가 연루되었다고 치자. 그래서 수정헌법 14조 3항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해당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그 14조 3항을 보면은 네. 공직자 그러니까 폭력과 불법적인 내란이나 반란을 한 공직자는 재선을 할 재임용을 할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데 공직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봐라 대통령이란 단어가 없는데 왜 14조 3항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설령 그게 반란이라도 예, 반란이라도 14조 3항은 공직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란 단어는 없었다. 근데 대통령은 공직자 아니에요? 그게 이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단이었어. 당연히 선법을 수행했던 선서를 공직자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은 다 해당이 되고
제일 높은 사람만 빠지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없는데 왜 날 그러냐. 예를 들면 김영란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네.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 뭐 네, 10만 원 이상 이런 네, 게 있지만 네. 거기에 특정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는 유권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국회의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으면 예. 이것까지는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마다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고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우리가 이거를 판결하겠다는 거고 네. 또 14조 3항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공직자가 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다수결로 그래도 이 사람은 공직을 맡아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는데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조항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14조 3항을 트럼프 후보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일단 그래서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야 니네 일단 스탑. 예. 이제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니네 하면 돼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그렇죠. 이거는 내린 거고. 연방 의회에서 판단할 네. 문제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맞냐 틀리냐 트럼프라는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가 네. 반란죄 2021년 1월에 가담을 했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또 14조 3항이 적용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트럼프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당선인이 네. 과연 3분의 2, 3분의 2 다수결로 그래도 대통령직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할 건지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뭐 좀 이연된 거고 이제 조금 더 유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데 뭐 큰 지장은 아마 없을 걸로. 왜냐면 이제 연방 대법원 저 판사들이 지금 보수 성향으로 많이 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죠. 6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이 만장일치로 나온 판결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혼란을 막아야 된다. 특히 네. 이렇게 대선이 있는 정치 시즌에 이런 14조 3항과 같은 것의 유권 해석을 주 정부와 주 법원 차원에 남겨두는 것은 안 된다. 네. 연방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것은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다 동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이미 베렛이라는 보수 성향의 그 여자 연방 대법원 판사도 이번 결정을 미국 국민들은 네. 법원이 국가의 그런 단결과 화합의 차원에서 이룬 것이란 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면 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다면 아, 이 재판은 계속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는 유죄다. 그리고 14조 3항이 적용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의회가 나서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탄핵을 이거를 판단을 할 건지.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 투표를 하고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의회가 하원과 상원이 결정을 한다면 트럼프 지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지도자 선택권을 의회가 맘대로 빼앗냐? 이렇게 또 난동이 일어나겠죠. 자, 복잡하죠.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뭐 경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뭐 의미 없었다고 여겨졌던 그 니케일리도 이번에 워싱턴 DC 주인가요? 워싱턴 DC인가에서 아마 네. 첫 승리를 거뒀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아마 언론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슈퍼 화요일이 내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일 여기서 이제 거의 결정 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미 결정은 사실상 났지만. 사실상 났죠. 근데 네.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가 중요한 게 공화당의 그 전체 선거인단이 2,429명입니다. 네. 올해 그 중에서 절대 과반수인 1,215명을 확보하면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죠. 근데 이 슈퍼 튜스데이에 그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2가 결정이 됩니다.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가 참가하는데 87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니키 헤일리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의 선거인단 숫자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25대 244죠. 뭐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네.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공식화되는 과정이고 1988년 이후로 이 슈퍼 튜즈데이를 석권한 후보가 공화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도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이제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상대 바이든 얘기만 잠깐 하면 바이든은 지금 나름 미국 경제 잘 가고 있는데 영 효과를 별로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이 뭘 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미지 자체가 너무 노쇠하고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겁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네. 옛날에 나이키 광고 문구가 "Image is everything", 이미지가 모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무 노쇠하고 약해 보이니까 이 유권자들이 신뢰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네. 2022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이겼습니다. 그때 가장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48%의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는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석권했고,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특히 증시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고용률도 좋고. 근데 이게 표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국경 보호입니다. 불법 이민 차단. 그래서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미시간의 그 무슬람 계통의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의 그 인권 탄압,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미국이 이스라엘만 감싸고 있다는 항의의 뜻으로 그 무슬람 계통의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에 불참을 했어요. 무슬림 계열이. 예. 네. 그래서 근데 미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거든요. 미시간이? 거기를 이기지 못하고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도 표차가 1%밖에 안 났어요. 미시간에서 예. 바이든이 이기긴 이겼는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예. 경합주, 그리고 블루칼라 노동자가 많은 주를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미시간이 예전 디트로이트가 있던 그렇죠. 미시간, 디트로이트가 미시간에 있죠. 네. 자동차 그래서 공장.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이민에 대한 국경 강화에 대해서도 좀 보수인 공화당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고, 또 미시간에서는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그 중산층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전 자동차 노동자 단체에서 네.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어요. 대신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의 속도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이제는 전기차가 시장을 계속 석권할 것이다.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 했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전기차 생산과 그런 그 구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책적인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 자동차, 내연기관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시간의 이제 자동차 업계와 그 노동자들의 그 표심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그 자동차 그 구매자들도 이제 하이브리드 쪽을 구입하는 쪽으로 이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엄청 요즘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의 도요타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는 좀 주춤하고 있죠. 우리 교수님 어떻게 전기차 타세요? 하이브리드 타세요? 저는 계속 그 옛날 차 타고 있습니다. 생산이 이제 몇 년에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래요?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도 네. 돈이 있어야지 바꾸죠. 갑자기 또 이렇게 슬픈 친환경도 능력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마음 아픈 얘기를 하세요. 예, 저도 눈물이 왈칵하네요. 아침부터요? 돈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이렇게 네, 사법 네. 리스크가 있지만
이 네 가지 그 연방 차원의 리스크보다 더 큰 거는 이미 벌금이 부과된 그 모욕죄, 그 유죄 판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트럼프 회사의 그 가치를 부풀려 가지고 사기를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부과된 6천억 원 정도의 벌금을 네네네. 내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이제 재산이 고갈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 재판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네. 선거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이제 공화당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할 텐데 네네네. 그것이 이 변호사 비용하고 벌금을 내는데 네.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총알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길게까지 드릴 말씀은 아니었는데 예. 그 전력기기, 예. 변압기 이쪽 한번 보세요. 예. 그거 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전기차랑 저 AI 뭐 반도체 이거 막 서버 돌리는데 전기가 엄청 필요합니다. 변압기 엄청 쇼티지 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네. 적어놔야겠네. 우리 여기 나오길 잘했네요. 네 박사님 예. 연말엔 좀 저 차 한번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트럼프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혹시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쭉 많이 나와서 그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 바로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